안녕하십니까. 고용인 할 차례죠. 네. 60페이지. 책 60페이지입니다. 책은 안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갖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 기본서 나왔다니까는 그러면 다음 주부터 기본서 갖고 오세요. 개업공에서의 고용인. 고용인 하면은 사장입니까? 종업원입니까? 종업원. 종업원을 지칭하는데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회사를 합쳐서 개업공에서의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다음에 공인회사 자격을 취득하시면은 몇 사람이 된다고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신다고 했죠. 공인회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개업공회사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취직하면, 네, 취직하면은 소속 공인회사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개업공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되겠죠. 사장님이 되시면은 하는 업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무소 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 여기 입원했을 때는 제재를 받게 되죠. 공인중개사 법령은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무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사무소가 있게 되고, 사무소에는 어디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고, 또한 사무소에는 명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항들을 게시해야 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업공회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개업공회사의 업무 범위가 되는데, 이 개업공회사는 총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까?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회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 그 다음에 중개인. 요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총 7가지로만 규정해 놓고 있죠. 개인인 개업공회사는 7가지 외에도 이 다른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되셨으면은 종업원을 고용하죠.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공회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그 사이에 많이 발전하셨네요. 그 다음에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휴업도 하게 되고 폐업도 하게 됩니다.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게 되고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공인중개사 법령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이런 파트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먼저 개업공예서의 개업공예사 등의 기본 윤리가 있게 됩니다. 기본 윤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있게 되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쭉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 또한 개업공에서는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게 됩니다. 개업공예세에 해서는 안 되는 개업공예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예세의 보수가 교육이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업공예사 등의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두 번째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입니다. 이 위에 부분에서 보통 한 8문제 내지 9문제 정도 요 정도가 출제가 되고 개업공예사의 의무 요 부분에서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가 사무소를 관리하고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 위반하게 되면은 제재를 받게 되죠.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민사책임, 그 다음에 형사책임, 행정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민사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교도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은 행정처분을 받는 겁니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주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전번 주에 개업공예사의 업무 범위 여기까지 공부하셨고 오늘은 요거를 배울 차례입니다. 요거를 배우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여기까지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 하면은 종업원을 지칭하는데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예사를 합쳐서 개업공예사의 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용어의 정의에서 뭐를 주의해서 알아둬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예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예사의 중개 업무를 개업공예사의 단순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예사에 소속되어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등록이 아니라 취직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사장님이 되시면은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종업원 중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중개보조원 입장에서 보면은 개업공인사 사무소에 취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취직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속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해 놓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인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소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부드럽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개업공인사 사무소에 취직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자격증 없이 개업공인사 사무소에 취직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에서는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에서 하는 중개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공인에서는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해도 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 의무 이행해도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겠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어야 되니까는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보조가 일본어로 뭡니까? 시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시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시다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다바리.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시다바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절대로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너 지금 내가 중개보조원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어차피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의 반대말은 뭡니까? 주업무가 되겠죠. 이 주업무는 절대로 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주업무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개업공인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누구는 해도 된다. 소속공인사는 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주업무고 어떤 게 보조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주업무와 보조업무.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시다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전봇대 같은데 시다 구함 이렇게 해서 많이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봤으니까 보셨죠? 그러면 이거 보고 와서 취직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재봉틀 기사가 재봉질 하는데 그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시다죠. 그런데 재봉틀 기사가 지가 재봉질하기 싫다고 시다한테 재봉질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봉질은 반드시 재봉틀 기사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절 보고 엄청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게 옛날에 시다 얘기나 하고 있고. 근데 계속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놀면은 잘리겠죠. 그래서 조금 세련돼지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시다. 어디 가보면 볼 수 있습니까? 미용실. 예, 미용실. 시다 있는 미용실 가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시다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텝. 예, 스텝. 보조 선생님? 보조면 보조지 선생님은 뭐예요? 그러면 스텝이라고 부르면 그 위치가 올라갑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보조고 일본어로는 시다고 영어로는 스텝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미용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가위 들고 머리 자르는 거죠. 이것만은 절대로 시다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다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손님이 오면은 의자에 앉혀서 가운 입혀서 머리에다 물 착착 뿌려서 스탠바이 대기죠. 거기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가위 들고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미용기사가 가위 들고 와서 머리 탁탁 자르고 가위 패대기 치고 그냥 가버리죠. 그러면 다시 시다가 머리 털어주고 머리 감겨주고 머리 말려주고 이 역할하는 게 시다입니다. 미용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인 가위 들고 머리 자르는 것만은 절대로 시다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에서도 중개 보조는 시다, 보조 역할만 할 수 있으니까 주 업무는 절대로 중개 보조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봉질에서도 주 업무, 보조 업무 쉽게 구별하겠고 미용실에서도 주 업무, 보조 업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개 업무에서는 어떤 게 주 업무고 어떤 게 보조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주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보조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보조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에서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게 보조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 다른 업무가 이제 주 업무가 되니까는 개업공에서의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과 개업공예사가 인장을 나른하게 될 업무는 주 업무로서 개업공예사가 직접 회의된다. 그러니까 사무소 관리 업무, 그 다음에 의뢰인에 대한 의무사항, 이거 전부 다 주 업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개업공예사가 직접 회의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할 일 별로 없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사장님이 손님 모시고 저기 갔다 와라. 그러면 그냥 거기 위치 안내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서류 좀 정리해라. 그러면 서류 정리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업무는 개업공예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소속공예사가 해야 되는데 개업공예사가 이 주 업무를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은 이게 바로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돼서 1년 이의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하면은 개업공에서는 세 가지 제재를 받는다고 했죠.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상의 책임. 여기서 1년 이의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진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형사책임입니다.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이거는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거 다 배우신 다음에 뒤에서 종합정리가 됩니다. 종합정리가 되니까는 그쪽에서 정리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 외우려고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리가 되니까. 지금은 본 내용만 충실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를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였었구나.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접근하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에서는 어떤 점에서 갖고 차이점이 있느냐? 같은 점은 개업공에서는 이제는 수혜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건 소속공인에서건 자기가 두고 싶은 만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고용하고 싶은 만큼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만 100명을 고용해도 되고 소속공에서만 1000명을 고용해도 되고 옛날에는 이 고용인 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규정은 전부 다 폐지가 돼서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야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개업공에서가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업공에서가 고용인을 고용을 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30회 시험에서도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고 소속공에서는 자격증이 있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이점이죠. 자격증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에서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소속공에서는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개업공에서 하는 중개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 의무 이행해서 확인설명서 작성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니까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인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사가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겠죠. 위반을 하면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한테만? 소속공인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소속공에서는 개업공에서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속공에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하는 업무가 개공사하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공사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에서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직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직무교육. 나중에 역시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의 책임을 규정하게 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에서의 책임을 규정하게 되는데 실제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보면은 사장님인 개업공에서보다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더 설치고 다님으로써 의뢰인이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통령보다 그 밑에 있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더 설치고 다님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유통시장에서도 사장님인 개업공예사보다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더 설치고 다님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의 책임을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뭐라고 규정해 놓고 있냐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 행위로 어떻게 한다?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다 같은 뜻은 간주한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데 배우셨습니까? 추정과 간주 중에서 어떤 게 효력이 더 강한 겁니까? 간주. 이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을 들으면 곧바로 효력이 번복되는 게 추정입니다. 간주는 반증을 든다고 해서 효력이 번복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서, 즉 소송 절차에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을 간주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X표를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의뢰인은 행위란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되고 누구에게?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예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인과 개업공예사 중에서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개업공예사. 왜죠?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초보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이니까. 사장이라고 부자라는 보장 없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은 이 개업공예사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면은 여기 업무보증을 설정해 놓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무자력자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개업공예사건 중개보조원이건 손해배상을 해줄 능력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저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제가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BJ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이크에다 대고 배째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BJ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못 받죠. 뭐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지. 재산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인도 그렇고 개업공예사도 그렇고 전부 다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공예사는 의무적으로 업무보장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장을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는 의뢰인은 둘 다 무자력자라고 하더라도 업무보장에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는 김에 갈 때까지 가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했으면 개업공예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고용인 네가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갖고 그 손해를 내가 배상을 했으니까는
손해배상인 거 어떻게 해라? 다시 내놔라. 다시 내놔라. 이거를 유식한 말로 구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했으면 구상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해가 형사책임에 해당이 될 때, 형사책임에 해당이 될 때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어떻게 동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1년이 징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중개상말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1년이 징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기 뒤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어떻게 처벌된다? 동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에게도 동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사기를 쳤으면 손해배상은 둘 다 같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동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해가 행정상해 책임에 해당이 될 때 이 고용인이 행정상해 책임을 지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행정상해 책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거를 행정상해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에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할 수 없는 거죠. 또한 고용인은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용인 등록했다 안 했다? 하기는 고용인은 종업원이라니까요. 종업원 등록 안 했죠? 중개보조원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에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소속공인에서는 이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외에 행정처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가 대신해서 행정상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인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회사에게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용인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인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회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그래서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부터 그를 고용한 개업공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죠? 없어도 그냥 있다고 가정하세요.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첫 번째, 피해자한테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잖아요.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냐? 아니죠.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했을 때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뭡니까? 이게 형사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냐?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은
면허증이 운전하지 못하죠.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이건 뭐예요? 이게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통사고로 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이 되고 이 세 가지 책임은 서로 별개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민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형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민사, 행정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접근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법령 및 실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책임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얘기죠. 형사 책임, 교도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거고 행정상의 책임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에게 왜 이와 같은 과중한 책임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만큼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용인이 잘못하면은 개업공예사 너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지니까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업원이 잘못하면 너도 이와 같은 책임지니까 책임지지 않으려면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예사의 고용인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에서 한 문제면 할만하죠.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확보해 나가면은 법령 및 실무는 40문제 별 어려움 없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몇 문제는 실수로 틀리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몇 문제 틀리면은 그래도 80점 이상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꾸준히만 공부하시면 법령 및 실무는 전부 다 80점 이상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위에부터 밑에까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죠.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은 저는 2달 강의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을 1월 달에도 배우고, 똑같은 내용을 3월 달에도 배우고, 똑같은 내용을 5월 달에도 배우고, 7월 달에도 배웁니다.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계속 요거를 공부하면은 지금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내용이 보충이 되겠죠. 나중에는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지금 잘 모르는 거 있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기세요. 잘 모르는 거 있다고 해갖고 이거를 지금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잘 모르는 거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 과정에서 배워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할 뿐이에요. 얘기를 할 뿐이고 요거를 알아듣게만 강의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요 내용만 하면은 쉽게 알아듣겠죠. 그리고 1월 달에 가서는 조금 보충하고 3월 달에 가서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충해서 완성시키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보충이 되니까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이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렵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똑같은 내용 듣는 거니까 쉽죠. 세 번째는 더 쉬워지죠. 네 번째 더 쉬워지고. 그래서 법령 및 실무는 처음에 어렵게 출발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습 복습하지 않아도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은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법령 및 실무가 되고 또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도 법령 및 실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 방식 중에서는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일단 다 들어두고서 반복을 시키면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교육 얘기도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안 배웠으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다 갔다가 다시 앞에 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쉬워져요. 여기서도 이제 민사 책임,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사유들이 전부 다 뒤에 가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지니까 너무 이게 부담 느끼시지 말고 그냥 들어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장 등록. 인장 등록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개혁공에서는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개인이 찍을 도장을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고용인 고용신고 시에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이 있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고용인 고용신고 시에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즉 등록관청에 가는 김에 같이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단서 규정은 나중에 이제 새로 첨가가 되는데 이 단서 규정을 왜 첨가를 시키게 됐냐면은 그 전에 배우신 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신청, 등록관청에 하게 되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며칠? 7일 이내에 개업공예시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통보를 받고서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요?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니까는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7이라고 업무보증은 왜 오른쪽에 쓰고 인장 등록만 왜 왼쪽에 쓰니?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멋있게 쓰려고. 제가 그리 멋부리는 편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멋부리지 않아도 되죠. 네, 꼭 합격하실 겁니다.
이렇게 쓴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게 되는데 지문이 나올 때 개업공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OX. 개업공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OX? 동그라미. X 표치면 안 된다고 왼쪽에 쓴 겁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개업공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개업공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OX.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OX? X.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인장 등록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는 그냥 업무 개시 전이에요. 언제부터 인장 등록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해석으로 접근했는데 결국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인장을 등록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되는 시점은 등록통보만 받아도 개업공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가 요 사이가 됐었던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때까지 등록관청에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느냐? 등록 신청하러는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등록 통보를 해줍니다. 업무보증 설정 신고하러 간다 안 간다? 이거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는데 왜 안 가도 되느냐면은 개업공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면은 보증기관에다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보증기관에서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가 됩니다. 직접 통보가 되니까는 업무보증 설정 신고하러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등록증을 교부받으러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현실적으로는 가요. 현실적으로는 가는데 이론적으로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분명히 등록증을 교부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등록증을 수령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부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좌우당간 조의된다는 거예요. 택배로 주든 우편으로 주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와서 갖다 주든 조의되는 거죠. 인장 등록하러는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가야 된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에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얘기죠. 원스톱 서비스 한 번에 끝내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인장 등록 시기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같이 하면은 한 번만 갔다 오고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첨가시킨 거고, 또한 고용인 고용신고 시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속공에서는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속공에서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하러 갔다 오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고용신고 해야 되는 거죠. 고용신고하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러 또 갔다 오고 허구한 날 등록관청 들락날락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인 고용신고 시에 고용신고할 때 거기서 인장 등록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시기는 등록 신청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아무 때나 인장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인장을 어디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 등록해야 될 인장과 인장 등록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 개업공에서의 종별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 법인인 개업공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에서, 중개인. 그러면
법인인개업공에서는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고, 공인인계서인 개업공에서는 어떤 도장 등록해야 되고, 중개인은 어떤 도장 등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야 될 인장과 인장 등록 절차를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법인인개업공에서 이 법인인개업공에서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서로 다른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하나의 인장만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많겠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분사무소는 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다. 그러면 하나의 인장만을 등록해서 사용하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와야 되는 거죠. 대구에 있는 의뢰인들한테 내가 서울 가서 경복궁 구경시켜 줄 테니까 우리 서울 가서 계약서 쓰자 하면 서울 올 거예요. 내가 KTX도 태워줄게. 오는 멍청이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얀마 까불지 말아라. 여기 대구광역시에 개업공회사가 너밖에 없는지 아니. 다른 데 가서 계약서 쓸게 하겠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는 서로 다른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해야 될 인장은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라.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은 어디? 법인의 인장입니다. 여기서 이 법인의 인장하고 대표제 인장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법인의 인장하고 대표제 인장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제 인장 이렇게 가면은 X표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던 게 옛날 23회 시험이에요. 23회 시험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분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역시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 어디? 가능해요. 가능. 거기 노트 필기 내용에는 가능이라는 말이 없죠. 가능. 여기서 이제 그 줄여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분사무소도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장 하나를 두 군데서 등록해서 사용하면은 불편하겠죠. 불편하면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등록해야 될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은 둘 중에 하나죠. 주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 법령 및 실무 출제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둘 중에 하나? 잘됐다. 한 가지만 갖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반드시 상업등기규칙에 있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OX. X. 이제 좀 국어에 적응이 되신 것 같으네요. 이거 등록해도 되니까 반드시 이거 등록해라. X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유행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법인인개업공에서는 주된 사무소에서는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OX. X.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인인감을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상업등기 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는 건 이거는 분사무소지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문을 만들면 상업등기 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어서 많이 듣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쉽죠. 나중에 정답 맞춰보면 다 틀리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는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분사무소는 어디에다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한다. 분사무소의 생활 인장도 이제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요게 29회 시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생활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틀린 지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되고 29회 시험에서는 요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이제는 모든 법률 관계가 전부 다 주된 사무소를 기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전번주에 배운 거니까 전번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에다 했습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업무보증 설정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있습니다. 전번주에 사무소 이전도 배우셨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에다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집에 가서 공부도 하십니까? 아, 법령 공부 하시지 말라니까. 법령은 놔두고 1차 공부를 많이 하세요. 법령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강의 시간에만 꼬박꼬박 들어오세요. 나중에 정 안 되면 제가 과외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그것도 안 되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찍어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1차 공부를 많이 하세요.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공부만 많이 하시면은 법령 및 실무는 나중에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1차 공부를 많이 하시고 법령 및 실무는 강의 듣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그냥 책 덮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대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맞춥니다. 이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사무소 시군구청장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 시험마다 나와요. 그 다음에 개인인 개업공예사. 개인인 개업공예사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원래 개업공예사 하면은 뭐 한 사람? 용어의 정의에서 등록한 자 이렇게 한다고 했죠. 공인에서 법령은 오직 등록한 사람만 개업공예사라고 칭하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개업공예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예사 무조건 등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는 어떠한 종별이 있느냐? 총 3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법인인 개업공예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세 번째 중개인 이렇게 되죠. 세 사람 다 공통점 뭐 했다? 등록했다. 중개인은 등록했다 안 했다? 했다죠. 자발적으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보장해 줬다고 했죠. 너네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평생 중개업을 해도 좋다. 이 사람들을 중개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법인인개업공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고, 공인인계시인개업공에서는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고, 중개인은 그냥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법인인개업공회사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개인인개업공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 개인인개업공회사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인개업공회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인인계세인 개업공회사와 중개인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 그러니까 개인인개업공회사, 개인 하면은 법인과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서 개인인개업공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소속공회사도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인개업공회사와 소속공회사는 옛날에는 인감증명법에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법에서 신고한 인장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감증명법에서 신고한 인장 이걸 네 글자로 인감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인인계사 법령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인감도장을 폐지합니다. 이거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규정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이 사법부 쪽에서만 아직까지 인감증명서가 많이 통용이 되고, 행정부 쪽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폐지하니까 공인인계사 법령에서도 뭔가 대체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대체해 놓게 되냐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표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표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으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거를 가지고 딱 한 군데 밑줄을 치라면 어디 밑줄? 어떤 게 바뀔까요? 어이구 대선하시네요. 7mm 이상 30mm 이내. 결국은 이게 변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10mm 이상 40mm 이내의 인장 이렇게 하고 틀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고,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나온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 30배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경매를 하니까는 이 경매 강연을 하면서 이 조를 짜줍니다. 조를 짜주고 숙제 내주고 각 답사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답사하면서 이게 조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카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조별로 단체 카톡을 하면서 내일은 도장을 새기러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사실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면에서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뭔가 배운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표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 이렇게 했으니까 참 배우기도 자세히 배웠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것만 나오는데 거기 나온 이름하고 그거를 갖다 줘야 그대로 도장을 새겨주는 거 아니니?
또 어떤 사람은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자로 새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한글로 써도 이렇게 문양을 이쁘게 해갖고 잘해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지금 기분이 한참 들떠 있는 거죠. 도장은 얼마짜리를 새겨야 되는 등 벼락 맞은 대추나무? 아무튼 이제 요즘에는 이 도장을 어떤 걸 새기느냐 여기에 한참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거죠. 잘했으니까 합격했지. 등록회의 드는 장소는 개인인 기업군에서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에서는 종업원이니까 종업원은 누구 쫓아갑니까? 사장님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회사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인 개업공인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가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가름한다.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다가 등록관청에 그냥 갖다 패대기 치면은 이 자체가 인장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패대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하는 건 전부 다 일정한 서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장 등록만은 별도로 신고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패대기가 특징이 되는 거죠. 법과목은 항상 이런 특징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다가 등록관청에 그냥 갖다 패대기 치면은 이 자체가 인장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인 기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회사는 인감증명서가 폐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대체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하는 게 인장 등록 신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등록에 가름하고 개인인 개업공인회사와 소속공인회사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등록인장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서식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딱 2개 서식이에요. 2개 서식.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개업공인회사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여기 확인설명 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서가 확인설명서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가 있게 되는데 요게 2개 서식에서만 등록인장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등록인장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요거 2개 서식에서만 등록인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또한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된 인장을 며칠? 7일 이내에 등록관청이 어떻게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인장이 아니라 변경된 인장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이니까 이게 신고자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등록인데 이거를 치사하게 신고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옛날 7회 시험에서는 신고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법령 및 실무는 11회 시험을 기준해서 그 전의 문제와 그 후의 문제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11회 시험 전에는 비슷한 말로 바꿔서 틀리게 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자를 신고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가 나온 것도 옛날 7회 시험이니까 11회 시험 전이 된다는 얘기죠. 11회 시험 이후에는 비슷한 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출제한 거는 단 한 지문도 없습니다. 바꿀 때는 아예 반대말로 바꾸지 구태여 비슷한 말로 바꿔서는 틀리게 문제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회 시험부터 무슨 일이 있었기에 11회 시험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1회 시험 전에는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전부 다 비공식적으로 나온 거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아닙니다. 11회 시험 이후부터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딱 한 번 봤었다고 했죠.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10회 시험에서. 근데 이 10회 시험은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시험 문제 못 갖고 오게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했으니까, 첫 강의를 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서 접수하고 2차만 한번 봤어요. 근데 11회 시험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고 시험지는 다 갖고 가고 답안지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10회 시험까지는 문제지까지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이 문제는 그냥 폐기시켰던 거예요. 폐기시킬 거 멍청한 놈들 그냥 갖고 가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11회 시험 이후에는 출제위원들이 비슷한 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비슷한 말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외우려고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반대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출제하는 비중은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말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비슷한 말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등록자를 신고자로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쳐요. 그러면 시험 본 다음에 어른들이니까 전부 다 이의 신청하겠죠. 야, 등록관청 네가 한번 구별해봐라. 등록하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니? 여기서 인장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얘기는 결국 신고하는 거 아니니? 말 된다 안 된다? 된다. 원래 이 출제위원들은 나중에 오류로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 이걸 떠나서 이의 신청을 받는 건수 자체가 불명예입니다. 이게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이의 신청이 몇 건이 접수가 됐다. 이게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와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출제위원들은 이의 신청 없이 이의 신청 받지 않게끔 깔끔하게 문제를 내자. 이게 출제위원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강사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문 하나하나를 읽어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꼬투리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꼬투리 안 잡혀요. 이의 신청할 거리 자체를 안 만들어줍니다.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말로는 바꿔서 틀리게 문제를 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된인장을 7인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인장이 아니라 변경된 인장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이 등록 인장을 변경해야 되는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분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훼손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도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바꿀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개업공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 도장 탓. 이 도장이 재수 없는 도장이라서 중개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 좋은 도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재수 좋은 도장이 뭐라고요?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 그래서 이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은 도장 자체는 별 볼품 없어도 가격은 엄청 비싸죠. 그게 하도 비싸서 요즘에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약효가 좀 떨어지나 봅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꾸고 나서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이 7일 동안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해도 되는 기간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장을 찍을 일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등록해 놓고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고 1시간 후에 가서 등록해도 되겠죠.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등록하고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7일이라고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이번했을 때는 인장을 등록하자는 미등록과 등록 인장을 사용하자는 미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미등록과 미사용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더 나쁜 놈? 똑같이 나쁜 놈. 똑같이 개업공에서는 업무정지, 소속공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똑같이 나쁜 놈이다. 그래도 한번 구별해봐라. 미등록과 미사용 중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이니? 하면 누가 더 나쁜 놈? 이건 미사용이 더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시면서 중요도를 파악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업공회사와 누구의 관계예요? 등록관청과의 관계죠. 등록관청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해의될 일을 안 했을 때 이거를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건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인장 등록 안 하고 있으면은 왜 인장 등록 안 하니? 빨리 등록해라 해갖고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업공회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의뢰인과의 관계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전번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뢰인 하면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 하늘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하늘 같은 우리 의뢰인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하늘에 대한 위반이죠. 그래서 미사용이 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나쁜 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중요한 거는 의뢰인과의 관계.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중요한 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등록관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뢰인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업과 폐업인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